여기서 끝내자. 내 발목 잡을 생각 말고 조용히 도장만 찍으면 돼. 엄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고 봐야지. 외도녀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 범수가 이혼 서류를 소영 앞에 툭 던졌어요. 지연이가 임신했어. 난 아빠가 된다고! 범수와 외도녀 그리고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모든 게 자기들 뜻대로 됐다고 확신하며 말이죠.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승리자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누구를 건드린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며칠 뒤부터 그들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영의 친정집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 5층, 오래되었지만 깨끗한 현관 앞에는 오래된 운동화 한 켤레, 색이 바랜 우산 2개가 놓여 있었죠. 문손잡이에는 늘 마트에서 사온 듯한 얇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베란다 작은 화단에서 핀 꽃들이 싱그럽게 흔들거렸죠. 인숙은 늘 부엌에 있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고 작은 냄비를 적고 있었죠. 가스불은 약했고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은 늘 반듯했어요. 소영은 그 반듯함이 엄마의 자존심이라는 걸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한 번도 돈 자랑을 한 적이 없었어요. 통장 이야기도, 땅 이야기도, 건물 이야기도, 그 어떤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이렇게 말했죠. 소영아, 사람은 돈 앞에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단다. 소영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지만 소영에게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원비도 교재비도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죠. 소영이 공부에 필요한 건 무엇이든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소영은 수석으로 졸업식장에 섰습니다. 인숙은 눈물을 훔치며 소영을 기특하게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소영아, 축하해. 정말 장하고 대견하구나. 수석 졸업이라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인숙은 기쁨도 슬픔도 조용히 삼키는 사람이었죠. 소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소영의 첫 직장은 작은 마케팅 회사였어요. 뜻밖에도 교수님이 추천해준 회사였지요. 큰 대기업도 아닌 작은 회사라 뜬금없었지만 교수님의 추천을 무시할 수 없었지요. 사무실은 천장이 낮았고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겉모습보다 실속 있는 알짜배기 회사였어요. 소영은 남들보다 말을 아꼈고 대신 자료를 더 준비했습니다. 해외 투자 보고서, 시장 분석, 숫자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어요. 소영에게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읽어내는 감각이 뛰어났죠. 그건 타고난 재능이기도 했지만 엄마가 보여준 신중함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충분히 살피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날도 해외 기업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처음 가보는 대기업 회의실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 섰어요. 조금 긴장됐지만 소영은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5년 안에 최소 3배는 성장할 겁니다. 지금 투자하면 초기 진입자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회의실 한쪽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소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범수였어요. 범수는 소영의 얼굴이 아니라 말하는 태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지만 과하지 않았고 설명은 단정했죠. 저 여자는 조용한데 매력이 있어. 그게 범수가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소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뭔가 믿음직한 구석이 있었어요. 말투도 차분했고 자료도 탄탄했습니다. 범수는 그런 여자를 처음 봤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범수가 다가왔습니다. 발표 인상 깊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준비해 주신 자료가 좋아서요. 그 말투가 범수의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죠. 범수는 소영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다음에 또 협업할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업무 협약이 잘 진행되면서 회의가 잦아졌고 식사 자리도 늘었어요. 범수는 소영에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어디세요? 서울이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범수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홀어머니, 큰 배경은 없겠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하지만 범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했죠.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네요.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범수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 말에 소영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범수와 소영은 업무를 넘어선 관계가 됐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에 가벼운 산책도 했습니다. 범수는 소영에게 세심하게 대했어요. 문을 열어주고 차가운 음료를 건네주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범수의 마음속 한쪽에는 늘 계산이 있었어요. 소영이 너무 검소하게 사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친정이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서 범수는 결혼을 망설였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범수는 우연히 소영이 동료와 통화하는 장면을 듣게 됩니다. 네, 그 회사 주식은 저도 꽤 많이 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범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많이? 소영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고? 범수는 그날 밤 소영을 다시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지만 실제로는 꽤 괜찮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여자. 범수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며칠 뒤 범수는 결혼을 말했어요. 소영 씨랑 가정 꾸리고 싶어요. 소영은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범수의 눈빛이 따뜻했고 목소리도 진지했으니까요. 소영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인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맞니? 소영은 웃었어요. 그럼요. 그 대답이 훗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으로 남게 될 줄도 모르고 소영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 깊은 곳에는 작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범수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집은 회사 근처로 하자. 혼수는 간단하게 하면 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도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친정에서는 엄마 인숙이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모아둔 거야. 소영은 손을 저었어요. 엄마 괜찮아. 나도 벌잖아. 나중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말할게요. 엄마가 더 보관해 주세요. 인숙은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때 소영은 몰랐어요. 엄마가 이미 이 결혼을 반쯤은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시댁에 처음 가던 날 소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튀지 않게, 너무 없어 보이지도 않게요. 연한 베이지색 코트, 굽 낮은 구두,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어요. 손에는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싼 거 아니야. 그래도 모양은 괜찮아. 인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과일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고 또 닦았어요. 엄마의 정성이 그 과일 바구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 거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텔레비전은 컸고 소파는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래 왔니? 반갑지도 차갑지도 않은 말투였습니다. 그게 처음 느낀 이질감이었어요. 소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방문한 소영에게 차를 내오면서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혼수는 뭐로 했니? 소영은 잠시 멈칫하다 답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더라. 그래도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은 소영이 아니라 범수에게 던진 말 같았습니다. 범수는 웃으며 넘겼어요. 엄마, 요즘은 다들 실속 있게 해요. 소영은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선이 그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소영은 분명히 읽었어요. 이 집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소영은 시부모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식 날 소영은 환하게 웃었어요.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인숙은 뒤에서 소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영아,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 소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최초의 거짓말이었어요. 소영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축하해주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범수는 소영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결혼 후 소영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고 주말이면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우리 범수는 집안일에 서툴러. 남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소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했어요. 소영아, 이번 명절엔 손님이 많아. 미리 와서 준비 좀 해줘. 소영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부엌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왔니? 어서 시작해. 시간이 없어. 소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손이 퉁퉁 부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상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올해는 내가 좀 신경 써서 준비했어. 어때, 괜찮지?
친척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소영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범수는 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소영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영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많이 힘들었어. 범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명절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 엄마도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범수는 먼저 씻고 잠들었어요. 소영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소영아,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보일러 수리비가 좀 나왔어. 소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보내드릴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네. 범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전화를 끊고 나서 소영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영의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범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잘 버니까 괜찮잖아. 주식으로 금방 메꿀 수 있잖아. 그 말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지만 점점 책임 전가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소영을 똑바로 봤어요. 소영아, 네 어머니, 너 요즘 돈 많이 벌지? 공기가 멎었습니다. 범수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도 좀 티나게 해줘도 되지 않니?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소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잘 버는데 우리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집안이 원래 남한테 밀리는 거 싫어하거든. 그 순간 소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범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쩍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말도 맞지. 우리도 이제 좀 나아졌잖아.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요구는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범수만 차 바꿔주고 내 차는 언제 바꿀 거니? 친구들 만나면 내 차가 너무 초라해서 창피해. 이번 명절엔 손님도 많다. 좀 더 풍족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잘 버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시집온 며느리가 할 도리 아니겠니? 소영은 하나씩 들어줬어요.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범수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회사 얘기를 할 때 전보다 목소리가 커졌고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요즘 회사에서 골프 좀 배우라는데. 골프? 거래처 사람들이 다치잖아. 안 치면 대화가 안 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 때문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범수의 골프 라운딩 비용은 만만치 않았어요. 소영의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어느 날 밤 범수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회사야. 짧은 말 뒤에 범수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소영은 식탁에 남은 설거지를 하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자 낮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출장이 잦아졌어요. 출장 가방에는 항상 새 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다림질을 하다 낯선 향을 맡았어요.
이 향수 원래 쓰던 거야? 범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준 거야. 거래처 선물인데 한번 뿌려봤어. 소영은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범수는 점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들었습니다. 오늘 회식이었어. 피곤해 죽겠네. 소영은 범수의 옷을 벗기며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회식 장소치곤 너무 비쌌습니다. 소영은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며칠 뒤 범수의 셔츠 주머니에서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호텔 라운지였어요.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범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이거 뭐야? 소영이 영수증을 내밀자 범수는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사람 만난 거야. 조용한 데서 업무 얘기해야 해서. 그 사람이 여자야? 범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회사 일인데 남녀가 어디 있어? 소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범수는 짜증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소영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하는 걸까?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 걸까?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통장 잔액은 늘어났어요. 주식은 계속 올랐고 배당금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요구도 함께 늘어났어요. 생활비, 경조사비, 집 수리비, 차량 유지비. 소영의 돈은 끝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범수는 점점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골프를 나갔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혼자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이번 주말엔 같이 있을 수 있어? 안 돼. 중요한 라운딩이 있어. 범수는 소영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소영은 범수의 자동차에서 낯선 헤어핀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헤어핀이었어요. 소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은 그 헤어핀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범수가 들어왔을 때 소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차에서 이거 나왔는데. 범수는 헤어핀을 보고 잠깐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 거 아니야? 지난번에 태워드렸잖아. 어머니는 이런 거 안 하시잖아. 그럼 누구 거겠어? 트집 좀 잡지 마. 범수는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영은 그 헤어핀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범수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이 모든 균열이 곧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소영은 매일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가족인가?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너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맞니? 그때 소영이 대답했던 말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범수는 소영을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었어요. 소영이 가진 것을 본 거였죠. 그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소영이 투자한 주식은 대박을 쳤어요. 처음 투자했을 때만 해도 조용했던 그 해외 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몇십 배로 뛰었고 소영의 계좌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어요. 소영은 엄마처럼 검소했습니다. 큰 돈이 생겼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옷을 입었고 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가는 돈은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소영을 불렀습니다. 소영아, 앉아봐.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 요즘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며? 범수한테 들었어. 소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범수가 말했구나. 소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운이라니. 그게 다 실력이지.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시어머니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제 우리 집안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가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시댁이 초라하면 안 되잖아.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들한테도 자랑 좀 하고 싶거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잘 버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좀 티가 나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날부터 시댁으로 가는 돈은 배로 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차를 바꿨고 집안 수리를 했어요. 명품 가방도 샀습니다. 모두 소영의 카드로 결제됐어요. 소영아, 이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돈 좀 보내줄래? 소영아, 손님상 차리는데 돈이 모자라네. 넉넉하게 보내줘. 소영아, 친척 결혼식 축의금 좀 큰 금액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소영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하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고 범수는 소영을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으니까요. 범수도 달라졌습니다. 차를 새 것으로 또 바꿨어요. 고급 수입차였습니다. 소영이 물었죠. 여보, 이 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당신이 돈 잘 버잖아. 나도 회사에서 체면이 있어야지.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 초라하면 안 되잖아. 범수는 정식으로 골프도 시작했습니다. 비싼 회원권을 샀고 골프복과 장비를 새로 장만했어요. 주말마다 골프를 나갔습니다. 여보, 주말에 우리 같이 엄마한테 갈 수 있어? 안 돼. 거래처 윗사람들이랑 라운딩 약속 있어. 이런 거 안 하면 승진 못 해. 범수는 소영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범수의 전화가 울렸어요. 범수는 화면을 보더니 급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소영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응, 나도 보고 싶어. 다음 주 목요일? 괜찮아. 저녁 7시에 그 레스토랑에서 보자. 응, 나도. 범수의 목소리는 소영에게 들려주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범수가 들어왔을 때 소영이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회사 후배. 업무 관련해서. 범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소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소영은 범수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을 비웠어요. 출장 가방에는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 셔츠 새로 산 거야? 응, 거래처 미팅 때 입으려고. 옷이 너무 초라해 보이면 사람도 초라해 보이거든. 범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알았습니다. 범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영은 범수의 양복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어요. 2인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범수가 출장 갔다던 날이었어요. 소영은 그 영수증을 들고 범수를 기다렸습니다. 범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소영이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범수는 영수증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태연해졌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사람이랑 저녁 먹은 거야.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출장 갔다가 서울 와서 미팅한 거지. 왜? 의심해? 범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 의심하는 거야? 회사 일하느라 바쁜데 이런 것까지 캐물어? 진짜 피곤한데. 범수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 든 영수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영은 범수의 자동차를 청소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고 예쁜 귀걸이였습니다. 소영의 것이 아니었어요. 소영은 그 귀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범수는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범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소영이 귀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범수는 귀걸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거 여직원이 흘렸나? 여직원 태워서 다녀. 그럼 누가 떨어뜨린 거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범수는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귀걸이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당신 요즘 왜 이래? 돈 좀 벌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의심하고 감시하고. 진짜 지겹다. 범수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소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범수는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소영의 돈만 노리고 있었어요. 소영은 이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지갑이었습니다. 소영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소영은 혼자 울었습니다. 며칠 뒤 범수는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3일 정도 있다 올게.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수는 큰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소영은 창문으로 범수를 바라봤습니다. 범수는 차에 타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범수는 출장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였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날 소영은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시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고 범수는 절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소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엄마야. 응, 엄마. 너 괜찮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소영은 울음을 참았어요. 괜찮아,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소영아, 힘들면 엄마한테 와. 알았지? 응, 엄마.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소영이 힘들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소영은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명절 전날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집안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소영아. 전화기 너머로 엄마 인숙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보호자분 되십니까?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옮깁니다. 소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소영은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현관으로 뛰어나가려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소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니? 어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시어머니는 기름 묻은 손을 털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에 소영은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어. 내가 달려간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오늘은 명절 전날이야. 이따 저녁부터 손님도 오는데 누가 음식 준비해?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지금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시어머니는 소영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친정일은 친정일이고 결혼한 여자가 시집일이 우선이지. 똑똑한 애가 그것도 모르니? 음식 다 준비해놓고 가든지 해. 손님들 오는데 상도 안 차려져 있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소영은 범수를 바라봤어요. 제발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범수는 잠시 소영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말도 맞아. 지금 가면 집안일은 어떡해. 병원에서 연락 오면 그때 가도 되잖아. 소영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다녀올게요. 소영은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가면 너 각오해. 시집살이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소영은 뛰쳐나갔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더 중요했어요. 소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밤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엄마는 평소보다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소영은 그제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엄마.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딸이에요.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위암 말기로 추정됩니다. 위암 말기. 그 말은 설명도 위로도 필요 없었어요. 소영의 귀에는 오직 한 단어만 남았습니다. 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건강하셨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아마 환자분이 증상을 숨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소영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팠어요? 엄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엄마도 늦게 알았어. 그리고 너 걱정시키기 싫었어. 그 말이 소영을 더 무너뜨렸어요. 엄마 아프면 말했어야죠. 우리 같이 병원 갔어야죠. 너 시댁 눈치 보느라 힘든 거 엄마가 다 알아. 엄마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소영은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며칠 뒤 범수는 병원에 왔어요.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범수는 병실을 둘러보더니 시계를 봤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범수는 말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그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소영은 오래 바라봤어요. 엄마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한 달 동안 소영은 병원에서 살았어요. 밤에는 접이식 의자에서 쪽잠을 잤고 아침이면 엄마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범수에게서 오는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늘은 못 가. 이번 주는 바빠. 연휴 끝나고 일이 밀려서 더 정신없어. 그 말들이 하루하루 쌓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소영아,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거니? 집안일은 누가 해? 어머니,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아프면 간병인 쓰면 되지. 내가 꼭 거기 붙어 있어야 해? 며느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소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느 밤 엄마가 소영을 불렀어요. 소영아, 응, 엄마. 너 너무 참고 살지 마. 사람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야 해. 엄마는 소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줘. 소영은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나한테 다 해주셨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요. 엄마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아, 5년만 참고 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네, 엄마. 그 5년이 이제 다 됐어.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아. 알았지?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그 말이 유언처럼 남았어요.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소영은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제가 더 잘할 걸, 더 자주 올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소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보호자님, 이제 보내드려야 해요. 소영은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놓아야 했어요. 엄마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 소영의 휴대폰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어요. 소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마만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장례식장 공기는 눅눅했어요. 향 냄새와 국화 냄새가 섞여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 힘들었습니다. 소영은 상주석 옆에 서 있었어요.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다 무너진 뒤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엄마의 옛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소영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소영아, 힘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소영아, 많이 슬프겠다. 어머니가 소영이를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어.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범수와 외도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들은 다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역시 없는 집구석이라 초라하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소영의 귀가 멍해졌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범수는 국화도 들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소영 앞에 서자마자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툭 던졌습니다. 이거, 봉투가 미끄러지며 상 위에 놓였어요. 소영은 봉투를 열지 않고 범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범수는 주변을 힐끗 보더니 조금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끝내자.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조용히 도장만 찍으면 돼. 그 말에 소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미 범수 도장은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결정타를 날렸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앞날을 봐야지. 너도 이해하렴. 우리 범수한테도 미래가 있잖아. 장례식장 안에서 그 말이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범수는 휴대폰을 꺼내 소영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초음파 사진이야. 소영은 화면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지연이가 임신했어. 애는 죄가 없잖아. 나도 이제 아빠가 돼야지. 범수는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소영의 숨이 완전히 멎었어요. 시어머니가 소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도 범수도 가진 게 없어서 재산이라고 나눌 것도 없잖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게 서로한테 좋아.
그리고 마치 조언하듯 덧붙였어요. 여자 인생은 아이 하나 안으면 다 해결돼. 근데 넌 그것도 못했잖니. 5년이나 살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켜줘야지. 그 순간 소영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복 치맛자락이 흩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범수는 주저앉은 소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장 찍고 나중에 연락해. 참, 그리고 말이야. 범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 없는 동안 돈이 필요해서 주식은 팔아서 썼어. 장모님 때문에 경황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는 미리 못했네. 그 말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범수와 시어머니가 떠난 뒤 빈소는 기이하게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소영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소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쥐어져 있었어요. 범수의 도장이 찍힌 그 서류를 보며 소영은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어요. 하하. 옆에 있던 엄마 친구가 조용히 소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일어나자. 소영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영정사진 속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늘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런 꼴을 당했어. 그날 저녁부터 조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영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인숙 회장님께서 평소 저희 회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회장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소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회장님이라고? 조문객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의 화환이 줄을 이었어요. 한 중년 남자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소영 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어머님 회사 법무팀장입니다. 조문 감사합니다. 장례 끝나시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회사요? 그게 무슨...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명함에는 소영이 다니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다니던 회사는 엄마의 회사였던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소영은 혼자 빈소에 남았어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죠? 범수가 어떤 인간인지,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그래서 5년만 참으라고 하신 거죠?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 진작 들을걸.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장례는 사흘간 이어졌어요. 마지막 날, 엄마를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소영은 영정 사진을 들고 발인을 했어요. 엄마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범수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법무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소영님,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장례 끝나시면 꼭 회사로 와주십시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를 보내고 나니 모든 게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하늘로 보내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영은 금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물도 현금도 모두 사라졌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거의 0원이었습니다. 소영은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수천만 원의 빚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소영이 쓴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범수가 쓴 거였습니다. 이 인간이 내 카드로 여자를 만나고 선물을 사줬구나. 소영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범수는 처음부터 소영의 돈을 노리고 결혼했고 다 써먹은 뒤에 버린 거였습니다. 며칠 뒤 소영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소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소영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 상복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아니 엄마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는 넓고 깨끗했어요. 소영은 접수대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팀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 후 법무팀장이 내려왔어요. 강소영님 기다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긴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소영은 자리에 앉았어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인숙 회장님의 유언장 및 지분 이전 관련 최종 확인 절차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법무팀장은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인숙 회장은 본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 전량을 딸 강소영에게 상속합니다. 즉시 효력 발생. 그 문장이 또렷하게 울렸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군지 모르겠다는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판단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법무팀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어요. 소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해. 엄마가 아픈 걸 숨겨서. 하지만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내가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 범수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걸. 하지만 말리지 못했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서. 말을 해도 엄마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어. 내가 직접 겪어봐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5년만 참으라고 했던 거야. 5년이면 사람의 본색이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 5년 동안 엄마는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 회사는 내 거야. 엄마가 평생 일궈온 거지. 너를 말단 직원으로 시작하게 한 것은 너를 직원이 아니라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던 거야. 이제 내가 가진 걸 되찾아. 너한테서 빼앗아간 것들 모두 다 되찾으렴. 엄마가 내 뒤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가. 소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강소영 대표님께서 회장직을 수행하십니다. 대표님, 그 호칭이 처음으로 소영의 귀에 들어왔어요. 소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소영은 회장실로 안내받았어요. 넓은 사무실, 큰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 소영은 회장실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소영의 생일.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 2개와 낡은 노트 1권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철 표지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를 위한 5년간의 기록.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범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범수의 사진을 왜 붙여놨던 걸까요? 소영은 서둘러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꼼꼼한 필체가 가득했어요. 2019년 5월 15일. 오늘 소영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1년 전 커피숍에서 봤던 그 무례한 남자. 그날 나는 건물 청소를 마치고 잠깐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었다. 작업복 차림이었으니 범수는 나를 사람으로도 안 봤을 거다. 직원이 실수로 범수 옷에 커피를 조금 튀겼을 때 그 사람은 소리를 질렀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젊은 직원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범수는 듣지 않았다. 아르바이트가 뭘 안다고. 돈도 없는 것들이 왜 이런 데서 일을 해? 그 목소리, 그 눈빛을 나는 잊을 수 없었다. 사람을 깔보는 눈빛이었다.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그리고는 내 옆을 스치면서 나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나는 몸이 뒤로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다. 직원이 나를 잡아줘서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내 어깨는 큰 바위에 부딪힌 것처럼 통증이 컸다. 범수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러운 오물이 묻은 것처럼 자신의 옷을 마구 털어내며 나를 쏘아봤다. 늙은이,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 더러워 죽겠네. 그날의 모멸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범수는 나를 못 알아봤다. 그날 내가 초라한 옷차림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차갑고 오만한 눈빛을. 소영이는 너무 행복해 보였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범수 손을 꼭 잡고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소영이를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결혼을 막아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다. 내가 본 건 단 한 번의 순간일 뿐이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밤새 고민했다. 잠을 못 잤다. 소영의 행복한 얼굴에 그늘이 지게 할 수는 없었다. 결정했다. 5년을 지켜보기로. 5년 후에도 소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땐 내가 틀렸던 거니까. 그때 내가 평생 모은 재산, 회사, 건물, 모든 걸 주겠다. 소영이와 범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지만 내 눈이 맞다면, 내 느낌이 맞다면, 그땐 소영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준비해 놓겠다. 엄마가 평생 모은 것들을 소영이 무기로 쓸 수 있게. 아무한테도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소영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소영이 결혼 후 1년이 지났다. 오늘 소영이가 명절 준비하느라 지쳐서 왔다. 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톱 밑에 상처도 났다. 눈 밑은 거뭇하고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괜찮아 라고 웃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엔 환하게 웃었는데 이젠 억지로 웃는 것 같다. 입꼬리는 올라가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 시댁에서 잘해주시지? 물어봤더니 응, 잘해주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더라. 거짓말이다. 소영이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할 때 눈을 못 마주쳤다. 김 팀장한테 부탁해서 범수 통장을 확인했다. 김 팀장은 오래 일한 직원이라 믿을 만하다.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다. 지난달에만 골프 회원권에 3천만 원이 나갔다. 결제는 소영이 카드였다. 범수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다. 그 전달에는 명품 시계를 샀더라. 800만 원짜리 이것도 소영이 카드다. 매달 고급 레스토랑에서 쓰는 돈만 평균 200만 원이 넘는다. 범수 혼자 먹는 게 아닐 거다. 누군가와 함께 먹고 있다. 전부 소영이 돈이다. 소영이는 알까? 아마 알면서도 참고 있을 거다. 화가 난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아직 5년이 안 됐다. 2020년 8월 17일. 소영이가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어땠어?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대답했다.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나만 혼자였어. 범수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골프 갔다고 했단다. 주말에 아내 친구 결혼식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사람. 소영이 표정을 보니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인 것 같다. 소영아, 엄마가 보기엔 그 사람은 너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것 같구나. 2021년 6월 12일. 오늘 소영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아무 말 안 하지만 엄마는 안다. 범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무슨 일 있니?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 없어, 엄마.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을 참는 목소리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소영이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결심했다. 범수에게 사람을 붙이기로 했다. 박 과장을 불렀다. 2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이다. 회사 경호팀장이었다가 지금은 개인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범수 좀 지켜봐 주세요. 뭘 하고 다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박 과장은 묻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범수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겠다. 소영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장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5일 마이너스 범수의 외도를 발견했다. 박 과장한테 보고받았다. 범수가 호텔 앞에서 모르는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했다. 여자 이름은 최민지 29세 범수의 거래처 회사 직원이라고 한다. 사진을 받아봤다. 범수가 여자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2시간 뒤에 나오는 사진도 있었다. 범수 셔츠가 구겨져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당장 소영이한테 달려가서 말하고 싶었다. 이혼하라고, 이런 인간이랑 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참았다. 소영이가 너무 충격받을 거다.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소영이는 범수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 말하면 소영이가 무너질 거다. 생각 끝에 조치를 취했다. 최민지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냈다. 범수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범수와 소영이의 결혼식 증거 사진을 보냈다. 일주일 뒤 박 과장한테 연락이 왔다. 최민지가 범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다. 범수는 며칠간 술을 마셨다고 한다. 소영이한테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둘러댔을 거다. 소영이는 모른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엄마가 그걸 막았다는 것도. 2022년 3월 20일 또 다른 외도. 범수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이번엔 골프장 직원이었다. 이름은 한지은. 26세. 박 과장이 사진을 보내왔다. 범수가 골프장 식당에서 이 여자랑 저녁을 먹고 있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나중엔 범수 차에 같이 타는 사진도 있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한지은에게 익명 문자를 보냈다. 범수는 유부남이고 바람둥이라고 증거 사진도 함께 보냈다. 한 달 뒤 한지은이 범수 연락을 차단했다. 박 과장이 확인했다. 범수는 왜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는가?
소영이가 뭐가 모자라서? 소영이는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소영아, 미안해. 엄마가 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2022년 7월 8일. 오늘 소영이가 또 돈을 보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 사달라고 했다나? 500만 원. 소영이 월급의 거의 절반이다. 소영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괜찮아, 엄마.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면 되는 거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시댁 재산을 조사했다. 시부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상가였다. 임대로 쓰고 있다. 건물주는 따로 있었다. 건물주 연락처를 확보했다. 혹시 그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 연락 달라고 부탁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다. 2022년 11월 8일 마이너스 세 번째 외도. 이번엔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여자였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다. 이름은 이수진 31세. 박 과장 보고를 받았다. 범수가 이 여자 작업실에 자주 간다고 했다. 저녁도 같이 먹는다고 했다. 사진도 여러 장 받았다. 또 떼어놓았다. 똑같은 방법으로. 익명 문자, 증거 사진. 이제 지쳤다. 범수 외도 막는 일만 하고 있다. 내 건강도 안 좋은데 이런 일만 하고 있다. 어제 기침할 때 피가 조금 나왔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범수는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날 거다. 내가 몇 번을 막아도 소용없다.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까지 내용을 읽은 소영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아팠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3년 8월 14일 마이너스 운명의 날. 오늘은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기침이 너무 심하고 가슴이 아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있는데 길가에 서 있는데 범수가 보였다. 여자와 함께였다. 또 외도하는구나 싶었는데 뭔가 달랐다. 범수 눈빛이 달랐다. 예전 여자들 볼 때랑 다르다. 예전엔 가볍게 웃었는데 이번엔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번엔 진심인 것 같다. 여자를 자세히 봤다. 젊고 예뻤다. 화장이 짙었고 옷차림이 화려했다. SNS에서 많이 보던 스타일이었다. 병원은 다음에 가기로 했다. 기침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다. 오늘은 범수를 따라가야겠다. 박 과장한테 급하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강남역으로 와주세요. 급합니다. 박 과장이 30분 만에 도착했다. 범수와 여자를 가리켰다. 저 두 사람 따라가 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오후 1시 범수와 여자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박 과장이 멀리서 지켜봤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친밀해 보였다. 범수가 여자 손을 잡고 있었다. 2시간 뒤 계산하는 모습이 보였다. 범수가 카드를 꺼냈다. 박 과장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역시 소영이 카드였다. 오후 3시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갔다. 명품관이었다. 에르메스 매장에 들어갔다. 한참을 구경하더니 여자가 가방 하나를 골랐다. 오렌지색 가죽 가방이었다. 범수가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다. 520만 원 박 과장이 확인했다. 이것도 소영이 카드였다. 여자는 가방을 받아들고 범수 팔에 매달렸다. 범수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소영이 볼 때는 한 번도 안 짓던 표정이었다. 오후 5시 두 사람은 호텔로 갔다. 고급 호텔이었다. 체크인하는 모습을 박 과장이 사진으로 찍었다. 결정적 증거였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기침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로 갔다. 휴지에 피를 뱉었다. 이번엔 피가 많이 나왔다. 휴지가 빨갛게 물들었다. 이건 심각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범수가 더 중요하다.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된다. 저녁 8시 범수와 여자가 호텔에서 나왔다. 범수 표정이 행복해 보였다. 소영이 볼 때는 한 번도 안 짓던 표정이었다. 박 과장한테 물었다.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다음 날 보고를 받았다. 여자 이름 오지연, 나이 26세, 직업 프리랜서, 모델, SNS 팔로워 8만 명. 이제 끝이다. 이혼 준비를 시작해야겠다. 2023년 9월 2일 범수의 외도녀인 지연에 관한 신상조사가 완료됐다. 박 과장이 자세한 정보를 보내줬다. 지연은 전 남자친구가 3명 있었다. 놀라운 건 전부 기혼남이었다는 거다. 패턴이 보였다. 이 여자는 유부남만 만난다. 더 놀라운 건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거였다. 결혼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5년 전 일이었다. 현재 빚이 2,300만 원이 있다고 했다. 카드 빚이었다. 박 과장이 말했다. SNS에 올라오는 명품들 전부 가짜이거나 대여한 거예요. 실제로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여자는 돈이 목적이다. 범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범수 뒤에 있는 돈을 보고 있다. 소영의 돈을. 웃기는 건 범수도 모르고 있다는 거다. 범수는 이 여자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을 거다. 생각 끝에 결정했다. 이번엔 떼어놓지 않기로 했다. 지연이 범수 돈을 다 털어가게 놔두기로 했다. 저들끼리 무너지게. 지연이 범수를 이용해서 돈을 다 쓰고 나면 범수는 빈털터리가 될 거다. 그때 소영이가 모든 걸 되찾으면 된다. 깨끗하게. 2023년 10월 10일 범수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지른 비리를 조사했다. 김 팀장이 범수 회사 내부 사람을 통해 자료를 빼냈다. 증거가 많이 나왔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게 8건이었다. 전부 지연이랑 식사하거나 쇼핑할 때였다. 범수를 빨리 소영이에게서 떼어놓아야겠다.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한 게 12건이었다.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비를 청구한 거였다. 그 돈으로 지연이랑 여행을 갔다. 골프 접대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게 6건이었다. 개인 라운딩인데 회사 접대비로 처리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봤다. 4,200만 원이었다. 이 정도면 횡령이다. 증거 서류를 전부 복사했다. 나중에 필요할 거다. 범수 회사 인사팀장 연락처도 확보했다. 때가 되면 전달할 거다. 시부모의 가게가 임대하고 있던 건물 매입도 완료했다. 강남 상가 건물이었다. 건물주가 급매로 내놨길래 샀다. 35억이었다. 비쌌지만 샀다. 계약자는 내 이름으로 했다. 강인숙. 현재 임차인은 범수 부모였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범수 부모는 건물주가 바뀐 줄도 모른다. 계약 만료일은 2024년 3월 31일이다. 그때 재계약을 안 할 거다. 소형 카드 사용 내역도 전부 정리했다. 5년치를 뽑아서 계산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다. 시댁으로 보낸 돈이 5억 5천만 원이었다. 생활비, 명절 비용, 경조사비, 여행비, 차량 구입비 끊임없이 빠져나갔다. 범수 개인 지출은 2억 8천만 원이었다. 골프, 술값, 옷, 시계, 차 전부 소형 돈으로 산 거였다. 지연 관련 지출만 따로 정리해보니 1억 원이 넘었다. 레스토랑, 호텔, 선물, 명품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만큼을 썼다. 너무 많은 돈이 줄줄이 소영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소영이는 알까? 아마 알고도 참고 있을 거다.
내 딸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 5년 동안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소영이한테 전화해서 말해야지. 5년이 다 됐으니까. 2024년 1월 5일 병원에 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왔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의사가 물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진작 오셨으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안다. 진작 왔어야 했다. 2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 하지만 범수 조사하고 증거 모으고 소영이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다. 후회는 안 한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내 목숨보다 소영이가 더 소중하다. 서둘러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해야 할 일들을 적었다. 회사 지분 이전 서류 작성, 유언장 작성, 범수 증거 자료 정리, 이혼 전략 문서 작성, 시댁 건물 관련 서류 정리, 소영이한테 모든 것 설명. 소영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2024년 1월 20일. 오늘 변호사를 만났다. 오래 거래하던 변호사였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든 재산을 소영이에게 남긴다고 적었다. 회사 지분, 건물들, 현금, 주식, 예금, 전부. 한 푼도 남김없이. 변호사가 물었다. 따님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따님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큰 재산을. 웃음이 나왔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영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소영이는 아직 모른다. 내가 회사 회장이라는 것도,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소영이가 다니는 그 회사가 엄마 회사라는 것도. 처음엔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소영이가 범수를 너무 사랑하는 게 보였다. 말하면 소영이가 범수한테 의지하지 않고 엄마한테 의지할 것 같았다. 그건 소영이한테 좋지 않다. 소영이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엄마 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그래서 기다렸다. 5년을. 소영이가 범수의 본색을 직접 보고 상처받고 그래도 견디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제 소영이는 강하다. 예전의 소영이가 아니다. 5년 동안 버텼다. 이제 모든 걸 줘도 된다. 소영이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2024년 1월 28일. 모든 준비가 끝났다. 회사 지분 이전 서류는 변호사가 완벽하게 작성했다. 법무팀장도 확인했다. 내가 죽으면 소영이가 자동으로 회장이 된다. 주주총회도 필요 없다.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유언장도 완벽하게 써놨다. 건물 12채, 현금 50억, 주식 30억, 예금 20억 모든 재산을 소영이에게. 세금 문제도 변호사가 다 처리해놨다. 범수 증거 자료는 두꺼운 파일 3권이다. 외도 증거 사진 200여 장, 회사 비리 증거 서류 800장, 카드 부정 사용 내역 5년치. 법정에 가져가도 될 만큼 완벽하다. 이혼 전략 문서도 만들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부터 지까지 전부 적었다. 소영이가 보면 바로 따라 할 수 있다. 시댁 건물 서류도 정리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물 관련 서류 전부. 소영이가 원하면 언제든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법무팀장한테도 모든 걸 인계했다.
내가 죽으면 소영이를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무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꼭 그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됐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 소영이한테 전화해야지. 이제 말해줘야 해. 5년이 지났으니까. 소영이한테 모든 걸 설명해줘야지. 소영아, 엄마는 내가 이 남자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래서 5년 동안 준비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항상 너 뒤에 있어. 엄마가 만든 회사, 엄마가 모은 재산, 엄마가 평생 일군 것들. 모든 게 너를 지키기 위한 거였어. 이제 내 차례야. 내가 가진 걸 되찾아. 범수한테서, 시댁한테서, 지연이한테서. 전부 다.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어.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어. 아무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한다, 우리 딸. 내일 꼭 전화할게. 다 말해줄게.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쓰러졌던 거예요. 소영에게 전화하기 전에. 소영은 노트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다 알고 계셨구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는 아픈 몸으로 범수를 미행하고 증거를 모으고 딸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소영이 시댁에서 힘들어할 때, 범수한테 속을 때, 밤마다 울 때, 엄마는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소영은 서류철을 다시 펼쳤어요. 뒤쪽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범수의 외도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호텔 앞에서, 레스토랑에서, 차 안에서, 여자마다 다른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있었어요. 범수가 지연이랑 묵었던 호텔, 날짜, 금액. 전부 소형 카드로 결제된 거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두꺼운 파일로 정리돼 있었어요. 5년치였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범수가 지연한테 쓴 돈, 시댁으로 보낸 돈, 범수 개인이 쓴 돈. 색깔별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회사 비리 증거도 있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비 청구 서류, 영수증. 모두 복사본이었지만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지연의 신상 정보도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들 명단, 사기 전과 판결문 복사본, 현재 빚 내역, SNS 활동 분석. 박 과장이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시댁 건물 매입 서류도 있었어요. 계약서에는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인숙. 건물주가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는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해 놓았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엄마의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소영아, 이 서류들은 내 무기야. 범수를 무너뜨릴 증거들이야. 하지만 기억해.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게 목적이야. 범수는 스스로 무너질 거야. 지연이한테 다 털릴 거고 회사에서도 잘릴 거야. 시댁도 무너질 거야. 엄마가 건물주니까 너는 그냥 내 것을 되찾기만 하면 돼. 당당하게, 떳떳하게. 엄마가 평생 모은 것들 이제 다 내 거야. 회사도 건물들도 돈도 전부 내 거야. 엄마는 늘 내 편이야. 하늘에서도 너를 지켜볼 거야. 힘내, 우리 딸. 넌 할 수 있어. 사랑해. 엄마가. 소영은 엄마 사진을 꼭 안았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엄마 혼자 이렇게 힘들게 싸우셨구나. 아프신데도. 엄마가 준비해 주신 거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할게요. 약속할게요, 엄마.
당당하게 살게요. 엄마가 바라셨던 대로. 소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서류철을 챙겨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노트에 적어 놓은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범수 회사 인사팀장 번호였습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엄마,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엄마가 준비해 주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책상 위에는 엄마의 사진이 작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와 함께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소영은 사진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엄마는 저를 믿었던 거죠.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소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적혀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범수가 다니던 회사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인숙 회장님 딸 강소영입니다. 상대는 짧게 숨을 멈췄어요. 아, 강인숙 회장님 따님이시군요. 회장님께 지시사항 전달받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죠. 소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사 투자금은 어떤 기준으로 개인 사용이 가능한지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김범수 씨 명의로 처리된 해외 출장비와 접대비 중 개인 일정과 겹치는 부분이 조금 보이더군요. 골프 여행, 개인 병원 일정, 가족 카드 사용. 소영은 횡령이라는 말을 끝내 쓰지 않았어요. 잠시 후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얘기군요. 소영은 조용히 덧붙였어요. 확인해 보시면 될 일입니다.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소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공정한 판단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신뢰를 자산처럼 쓰는 사람이더군요. 전화를 끊은 뒤 소영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통쾌함도 후련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리해야 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뿐이었어요. 며칠 뒤 범수는 회사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장비 내역, 법인카드 사용 기록, 일정표가 차분히 정리돼 있었어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인 범수에게 말했습니다. 설명해 보게.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회사는 신뢰로 굴러간다는 걸 모르나?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범수는 해고됐어요. 부당해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기회를 줬고 그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범수가 회사 밖으로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에서 잘렸다고? 범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우리 애는? 지연아,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다른 회사 구할게. 금방? 오빠 나이가 몇인데 금방 구해? 나 이거 책임질 거지? 전화가 끊겼어요. 범수는 휴대폰을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소영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소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회장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긴 회사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확인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엄마는 조용했지만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서울 곳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외 투자도 성공적으로 해왔어요. 소영이 투자했던 회사도 사실은
엄마가 먼저 투자한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소영을 시험한 게 아니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김범수 씨가 면접 서류를 넣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면접이요? 네, 저희 회사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듯 합니다. 해외 투자 실무 담당자 모집 공고요. 소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면접 시간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면접을 보겠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면접 당일 범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은 예전보다 헐렁했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범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곧 면접 시간이었어요. 이 회사만 들어가면 돼. 소영이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쪼잔내면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범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범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어요. 긴 테이블, 정돈된 서류들, 그리고 정면 중앙 그 자리에 소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분한 표정, 낯설 정도로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범수의 발이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범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영, 회장석, 명패를 차례로 훑었어요. 회장 강소영. 그제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범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영은 조금도 놀라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그 목소리는 범수가 알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앉아요. 소영의 말에 범수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 사유가 무엇입니까? 범수는 입술을 적셨어요. 경영상 문제로. 소영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범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소영은 범수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듯이요.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범수는 급히 입을 열었어요. 결과는 언제 알려줍니까? 소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범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 순간 소영이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시 볼 일 없습니다. 그 말은 설명도 비난도 아니었어요. 판결이었습니다. 범수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범수는 지연을 만나기로 했어요.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범수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오지연 환자 진료 보러 왔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호자인데 먼저 들어온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병원에 그런 분 기록은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여기서 계속 검진 받았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산부인과에 그런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는 없습니다. 범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병원을 나와 다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다시 걸었을 때는 없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범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임신은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범수는 지연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 간 지 오래된 듯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지연아, 지연아. 범수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회장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영은 아침마다 회장실에 출근했습니다. 엄마의 책상, 엄마의 의자, 엄마가 바라보던 창문.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어요. 소영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소유한 건물 목록 좀 주시겠어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소영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울 곳곳에 있는 건물들, 상가들, 오피스텔들. 엄마가 평생 모은 자산이었어요. 소영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강남의 한 상가 건물이었어요. 임차인 명단을 보니 시부모가 운영하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도 우리 거였구나. 소영은 조용히 웃었어요.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댁이 어디서 장사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영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건물 관리 담당자 좀 연결해 주세요. 네, 회장님.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남 상가 건물 말이에요. 임차인 중에 계약 만료되는 곳 있죠? 네, 한 곳 있습니다. 다음 달이 만료일입니다. 재계약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증금 정산은 원래 계약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뒤 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그 가게에서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며느리 돈으로 꾸민 가게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지만 또 받지 않았어요.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소영은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소영아. 아니, 강소영 씨. 건물주가 바뀌었다면서? 재계약이 안 된다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당연히 상관 있지. 내가 그 건물 주인이라며? 내가 들었어. 소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제 건물인데 누구랑 계약하든 제 마음 아닌가요? 이 사람이 우리가 10년 넘는 동안 거기서 장사했어. 단골도 있고 자리도 잡았다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은 끝났고 재계약은 안 됩니다. 보증금은 돌려드릴 테니 다른 곳 알아보세요. 소영아, 내가 지금 이럴 거야?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 말에 소영은 웃음이 나왔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모르세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던지고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건 이제 그만 전화 끊겠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소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전화했더니 벌써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전액 인출된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보증금 찾았어요? 무슨 소리야? 나 안 찾았어. 그럼 누가 찾은 거야?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지연이가 며칠 전에 왔었어. 시어머니는 급하게 금고를 열어봤어요. 현금과 귀중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지연이가 돈을 다 가져갔어. 금고도 다 털어갔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다 날아간 거야? 시댁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가게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부동산에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이 집 급매하셨는데 짐을 아직도 안 싸고 계시면 어떡해요? 집주인이 리모델링 한다니깐 내일까지 짐 빼주세요. 지연이 시어머니 몰래 집도 팔아먹고 돈을 챙겨서 도망친 거였어요. 며칠 뒤 범수와 시부모는 소영 회사 로비로 찾아왔어요. 회사 로비는 늘 조용했습니다. 그 평온을 깨고 고함이 울려 퍼졌어요. 강소영 나와. 내가 감히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범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로비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하나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저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냐?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범수는 안내 데스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 인생을 네가 망쳤잖아.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에 주변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당해야 해. 하지만 그 누구도 다가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업무 방해입니다. 나가주시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소리를 높였어요. 여기 회장이 내 며느리야. 아니, 내 전 며느리야. 그 말은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비서가 나와 담담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당신들과 면담 일정이 없습니다. 경비원, 경찰 불러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경비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어요. 소영의 이름을 부르며 왔지만 끝내 소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범수와 시부모는 돌아갈 집도 없어서 찜질방으로 가야 했어요. 며칠 뒤 시부모와 범수는 소영 회사로 다시 또 찾아왔어요. 하지만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어요. 그 시각 소영은 또 다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카드 회사였어요.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도난 신고했던 카드 있죠? 그 카드로 사용된 내역 전부 부정 사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영은 범수가 지연을 만날 때 썼던 카드를 미리 분실 신고 해뒀었어요. 모든 사용 내역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범수가 지연에게 쓴 모든 돈이요. 며칠 뒤 범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경찰서 출석 요구 카드 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조사 예정. 범수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소영이 사용했던 카드는 분실 신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범수가 그 카드로 지연을 만나고 선물을 샀던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조사 일정이 잡히자 시부모와 범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는 어머니가 줬습니다. 아니야. 저 인간이 훔쳐간 거야. 어머니가 같이 쓰자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 혼자 다 써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서로의 말은 기록으로 남았어요. 이제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시부모는 각자 흩어졌어요. 범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서 앞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같은 시간 소영은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차분히 내려다 보였어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정식 시작됐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대로 처리하세요. 그 말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머릿속에 엄마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물려주신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그날 이후 범수의 이름은 가족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모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소영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삶을 정리했을 뿐이었어요.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파멸이었을 뿐입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6개월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시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게를 잃고 돈을 잃고 지연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빼앗긴 후였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싸우고 있었어요. 다 당신 아들 때문이야. 당신이 제대로 교육을 시켰어야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육? 당신이 범수 버릇없이 키워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떠넘겨?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자고 한 게 누구야? 뭐, 내가 언제? 당신도 좋아하면서 같이 썼잖아. 나는 당신 따라 한 거야. 당신이 먼저 소영이 카드 달라고 했잖아. 둘은 서로를 물어뜯었어요. 매일 밤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벽을 두드릴 정도였어요. 이혼해.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시어머니가 짐을 쌌습니다. 좋아가. 나도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시아버지도 소리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돈 앞에서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미안해.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전에 잘난 척하던 그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나 좀 도와줘. 잠깐만이라도 재워줄 수 없어? 미안해. 우리 집도 좁아서. 시어머니는 결국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시어머니는 벽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어머니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뽑는 곳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저희는 경력이 있으신 분을 선호합니다. 거절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박스와 폐지를 모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리어카를 끌며 중얼거렸어요. 예전에 며느리 돈으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남루한 옷을 입고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시어머니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차가 잠깐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 안에는 소영이 앉아 있었어요. 소영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 폐지를 줍는 시어머니의 모습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을 보며 지나쳐갔습니다. 소영아, 소영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몰라봤어.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범수는 더 비참했어요. 재판 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추징금 5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서요. 면접은 번번이 떨어졌어요. 범수는 결국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외제차 끌고 대기업 다니던 사람인데 범수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범수는 작은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와는 다른 동네였습니다.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범수는 소주를 마시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소영회사 기사가 떴어요. 강소영 회장, 올해의 경영인상 수상. 여성 CEO 롤모델로 떠오른 강소영 회장. 범수는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다 내 거였는데. 다 내 거였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고시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범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범수야. 엄마. 왜요? 나 진짜 못 살겠다. 경찰서에서 또 연락 왔어. 벌금 안 내면 노역장 간다고. 저도 돈 없어요. 저도 추징금 못 갚고 있어요. 범수야, 그럼 우리 소영이한테 한 번만 더. 엄마, 정신 차려요. 소영이가 우릴 도와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울먹였어요. 그래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전화해봐. 엄마가 너무 힘들어. 범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소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은 회의 중이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소영아. 아니, 강소영 씨. 제발 한 번만 들어줘요. 범수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너무 힘들고.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선처 좀. 범수가 감옥 갈 것 같아요. 추징금을 못 갚아서. 소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범수가 힘들다고요? 그럼 저는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받았을 때 저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어땠을까요? 그건 저한테 사람 취급도 안 하시면서 돈만 뜯어갔을 때 저는 괜찮았을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선처를 바라시는 건가요? 당신들이 선택한 삶이에요.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소영 씨, 제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미 제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신입사원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실로 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채용 전형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 특별 채용 전형입니다. 비서가 설명했어요. 네, 잘 준비해 주셨어요. 소영은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면접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경력이 10년 전에 끊겨 있네요. 네, 결혼하고 육아 때문에 퇴사했습니다. 복직하고 싶으신 이유가 뭔가요? 김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좀 컸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사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 능력을 다시 쓰고 싶고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운영하고 있고 사내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김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만들고 싶은 회사 문화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번째 면접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경력이 15년이나 되시네요. 대기업에 계셨고요. 네, 하지만 출산 후 복직이 어려워서 퇴사했습니다. 소영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박선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일할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소영은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면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영은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서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제가 벌어야 해요. 그냥 다시 일하고 싶어요. 제 정체성을 찾고 싶어요.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도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였다면요. 면접이 끝나고 소영은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오늘 면접 본 분들 전원 채용하세요. 전원이요? 네. 면접으로 확인하니 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회사가 먼저 손 내밀어야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소영은 엄마 산소에 다녀왔어요. 엄마, 오늘 경력 단절 여성분들 면접 봤어요. 다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가 만들어주신 이 자리에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기회 주고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소영은 꽃을 놓고 일어났어요. 하늘은 맑았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영은 복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로요.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범수와 시댁은 소영을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봤어요. 그 결과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소영은 이제 행복합니다. 엄마가 물려주신 회사를 키워가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있어요. 그게 엄마가 원했던 삶이었으니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너무 참고만 살지 마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난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영이가 했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가 적당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든 시간을 겪고 다시 일어서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계신 곳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